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잘 됐다 하고 이제 끝 이러면 안 되시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란 뭔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 어떠한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겁니다. 유예는 미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결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되었다면 원래는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에 가서 징역 1년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을 유예를 받아서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 1년을 살아야 하는 그 부분이 안 살아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있을 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변호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형법 6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1일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 5월 1일에 1년 뒤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특수협박죄로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2022년 5월 1일에 특수협박죄를 범했고 판결 선고를 그 후에 받게 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받게 된다면은 집행유예된 1년의 징역형과 그리고 특수협박 6개월을 합해서 1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냐? 반드시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특수협박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은 집행유예는 그대로 집행유예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아야지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 실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사건 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2020년 5월 1일에 범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했죠. 근데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보다 앞선 1월 1일에 범한 절도죄로 또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전에 범한 죄죠.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실 집행유예를 노리는 분들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그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집행유예 요건에 대해서 형법 62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 사항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집행유예와 유사한 기소유예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소유예도 마찬가지로 형법 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서 하는 거예요. 기소유예는 뭐죠?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를 미룬다, 이런 건데 검사가 하는 재판을 붙이는 기소를 미룬다는 거예요. 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것이 51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데 비해서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집행유예보다는 훨씬 유리한 결정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으로 형법 51조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소유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 그리고 형사특별법에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감경 요소가 없다면은
집행유예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정상 참작 감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각종 양형 요소를 내는 것은 정상 참작 감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외에도 미수범 감경도 있을 수 있고, 형법에는 여러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특수협박죄 같은 경우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한이 7년이 상한이, 하한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 7년 이하. 7년 이하이기 때문에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정형 자체는 일단은 하한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죠. 그런데 친족 간의 강간인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여야 하죠. 근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사실 상당히 힘든 그러한 법정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사건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사건,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양형위원회에서는 개별 범죄마다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은 경우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로 생계형 범죄, 초범, 피해 회복 이런 것이 있고, 부정적 요소로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정정과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를 재판부에 알리고, 그리고 부정적 요소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리고,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난 뒤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집행유예는 실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실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 실형을 받는 것. 집행유예 취소는 형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들을 함께 부과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효력은 없어지고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행유예만 알았지 보호관찰 이런 거 몰랐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당연히 이제 알려주고 할 텐데, 변호인이 없는 사건이라도 본인이 판결문을, 형사 판결문을 가서 신청을 하면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잘 됐다 하고 이제 끝 이러면 안 되시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 받으신 뒤에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을 받아서 내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런 것들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은 반드시 잘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사정들, 가족들을 내가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경우,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를 꼭 받으셔야 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